네, 여러분 짧지만 편안한 휴식 시간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스는 앞서 많은 말씀을 공유해 주신 원격 교육 지원 외에도 미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TF의 임철일 위원장님과 SMI의 최진영 대표이사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원영 교수님께서 각각의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시준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실 분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TF 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임철일 교수님이십니다. 임철일 위원장님께서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체제공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원의 미래교육혁신센터 소장,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함께 에듀테크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접목해서 미래 역량 중심의 학교 체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올해 함께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임철일 위원장님께서는 이 에듀테크 TFT의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및 민관 파견 전문가들과의 열띤 논의를 통해서 권고안 도출 및 조율을 이끌어 주셨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국가 에듀테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임철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입니다.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최근에 제안한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의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의 협업하에 이루어진 것을 밝힙니다. 본 발표는 배경과 현황으로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방안 자체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방안이 도출하게 된 배경과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코비드19로 인한 위기 상황 이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디지털 교육 전환 대응 및 에듀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전면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바 있고 원격 학습의 경험을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처별 정책 대응이 교육체제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정책 조율과 조정을 통해 정교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PC 보급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컴퓨터 한 대당 평균 4 내지 5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1:1 디바이스가 왜 필요한 것과 연결되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현장 에듀테크 활용 준비도와 관련돼서 디지털 기기 접근성 순위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낮은 순위,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접근성 순위도 매우 낮은 31개국의 28위 순위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어서도 비록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순위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흥미라든지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어 교과 예를 들어 볼 때 교사가 스스로 혼자서 활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매우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활용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냈는데 크게 비전과 활성화의 원칙, 추진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전은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를 통한 미래 역량 기반의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에듀테크 기반의 통합 교육 환경, 에듀테크 환경 개선 및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산업 육성 및 활용 활성화 세 가지 원칙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제안의 큰 원칙 아래 8가지의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 맞춤형 교사학습 통합 플랫폼 단계적인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 바우처 도입에 8가지 하위 정책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맞춤형 역량을 기반을 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에듀테크 기반의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 표준 방식을 정해서 다양한 주체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 참여 및 학교 자율 선택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의 구축 및 안전한 수집 분석 활용 체제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먼저 추진 과제로서 원칙 1에 따른 추진 과제의 첫 번째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환경, 통합 환경 단계적 구축에서는 면대면 수업, 원격 수업, 혼합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교육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학습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로그인, 나이스 연계 등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요구됩니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를 고려한 전생의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교육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시스템 구축에서는 공공, 민간 플랫폼 및 도구에서 수집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영상, 음성 기반의 데이터 연계, API 개발 및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학습 통합 맞춤형 플랫폼과 연계되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표준 기반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학습 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기준 대상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의 명확화 및 활용 범위를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이스 연계 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나이스 학사정보, 교육 빅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교수학습 통합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나이스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교육과정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등 노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로는 미래형 교육 서비스 및 컨텐츠를 개발하고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형 교과서 개발과 관련돼서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를 지원하고 컨텐츠 아카이브와 유연하게 연계 가능한 온라인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 혼합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와 실감형 컨텐츠 개발 및 우수 오프라인 자료의 디지털화를 제안합니다. 에듀테크 활용 역량 기반 교사학습 자료 개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육 서비스 및 오픈 플레이스 구축에서는 교육용 서비스와 컨텐츠를 쉽게 탐색 및 구입하고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개발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컨텐츠 아카이브 및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에서는 공공기관, 출판사, 기업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콘텐츠를 축적하고 사용자가 쉽게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습별,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삽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프리 서비스 제공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확보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목적으로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저작권 프리 보장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 환경 개선을 하고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이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활용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에듀테크 전담 인력의 모든 학교 배치,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에듀테크 지원센터의 신설 운영을 제안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활용 방안의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방안 중에 하나는 바로 개별 학생 정보 기기 보급입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개별 학생에게 학년기에 맞는 교육용 정보 기기를 보급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른바 BYOD, Bring Your Own Device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 기기 관리 체계 마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보기기 보급 방법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로 학교 에듀테크 지원 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먼저 에듀테크 전담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지원하는 적절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활용을 촉진하며 교수학습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단계적 배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담 인력 선발 및 인센티브 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 내 에듀테크 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에듀테크 관리 및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담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과정 및 에듀테크 전담 인력 간 네트워킹 체제 마련도 필요합니다. 학교 내 에듀테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학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에듀테크를 학교 내에 도입하고 교육 활동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 및 권역별 에듀테크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민간기업과 연계한 권역별 에듀테크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연계한 권역별 에듀테크 체험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학교에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관련 연구 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 2에 해당되는 추진과제로 예비교원 및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제안합니다. 예비교원 대상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전공별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단순히 과목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통합 역량을 증명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직 이수 요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에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에듀테크 통합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에듀테크 활용 관련된 수업 경연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에듀테크 통합을 하기 위한 교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직 교원 대상 에듀테크 연수 과정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연구에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에듀테크 전문가 연계 지원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듀테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에듀테크 통합 역량이 뛰어난 현직 교원들을 정책 수립 등 민관 학 협력의 핵심 이해 관계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및
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수요 중심의 창의적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추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 및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에듀테크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바우처 발급을 제안합니다. 공교육 시장 개방에 따른 에듀테크 산업 신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자율적인 교육 혁신 및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바우처 발급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학교 및 교과목의 특성, 교사학습 모델 및 교육 방법에 적합한 에듀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적시적으로 공급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사 역량 개발, 업무 경감 등 시장 매력도와 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급기관 지원 방식의 바우처 제도 운영도 필요합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융합 제품,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부처 단위의 R&D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예로사항을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파일럿 과제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출된 과제가 공모를 통하여 혁신 제품으로 개발되어 공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바우처 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에듀테크 창업 지원 및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운영을 제안합니다. 공교육 시장과 기업의 기술, 제품 접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지정 및 운영이 요구됩니다. 우수 컨텐츠 목록을 제공하여 학교 교사의 자율적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 신규 사업 영역 개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과 공교육의 연결이 가능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수도권, 지방, 취약지역 등에 지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에듀테크 도입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이러닝 산업 육성과 활용 촉진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이러닝 산업법을 산업 육성과 원격 교육 활성화 관련법으로 구분하되 이러닝 산업법은 특히 이러닝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법체계로 전면 개정하는 게 요구됩니다. 현재 선언적인 이러닝 산업법을 에듀테크 활용을 교육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 변경을 포함하여 법률명의 변경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듀테크가 교육 안정 전반에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 및 상세화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기반 조성과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교육 혁신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 양성,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하고 교육제도 및 기술 혁신 촉진을 통한 국가 수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 형태의 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원격 수업 등 수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법률의 규정에 대한 개정 및 규제 개선이 요구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관련된 조항 및 다양한 자료 수업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원활화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테크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돼야 됩니다.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하여 범정부, 공공기관, 민간 체제로 정부의 통합계획 수립 및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에듀테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사업 조정 등을 하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학 협의회 포럼 구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자, 연구자, 기업가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현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민간학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첫 번째로 미래 교육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듀테크라는 그 에듀테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이후에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제안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를 선택한 후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특정한 어떤 그룹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에듀테크 포럼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철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임철일 위원장님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범부처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련된 정책들이 민간, 학교, 기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속에서 잘 실천되어서 현장에서 곧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염원해 보겠습니다. 네, 2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기업에서 맡아주셨는데요. SM 인스티튜트의 최진영 대표이사님께서 에듀테크 기반 학교 혁신 모델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적인 미래교육 혁신 모델로 아직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 또 한류 문화의 열풍을 이어갈 주역들을 키우는 K-팝 스쿨 등 학교 체제의 혁신을 실제로 이뤄내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 뒤에는 항상 이분의 이름이 있는데요. 최진영 대표님께서는 디지털 대성의 대표이사를 거쳐서 현재는 한양대학교 교수, 미네르바 컨설턴트, 또 SM 인스티튜트의 대표 등 1인 다역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최진영 대표님을 모셔서 두 가지 사례로 본 에듀테크 기반 학교 혁신 모델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심포지움에서 두 가지 에듀텍을 활용한 학교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SMI의 대표이사 최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SMI라는 예체능 교육을 학교 형태로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SMI라는 회사의 대표도 하고 있지만 미네르바 대학의 한국 담당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에듀텍을 활용한 학교 혁신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두 사례가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에듀텍을 활용해서 학교 혁신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획이나 뭐 이런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어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미네르바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요 그림을 우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그림은 여기 이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연구가 1990년대인지 하여튼 꽤 오래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고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학습 효과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연구 결과에 하면 강의가 가장 효과가 없고 독서만도 못하고 이제 시청과 교재가 그 다음으로 좋고 가장 효과가 좋은 학습 방법은 이분들이 한 학습 방법 몇 개 안에서는 서로 가르쳐 보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로 나왔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저희가 많이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런 학습 피라미드 그 그림인데, 근데 이 그림이 이 연구 결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수업을 참여하지 않냐에 따라서 학습 결과가 더 좋고 나빠진다잖아요. 강의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액티브하게 참여하시기가 좀 어렵고, 그나마 독서는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읽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 서로 가르쳐 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밖에,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습 효과가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액티브하게 참여하면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를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연구해서,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학생들은 액티브하게 참여하면은 좀 더 학습 효과가 좋다는 걸 알면서 왜 실제 학교에서는 실제 교육에서는 액티브하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미네르바가 에듀텍을 활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미네르바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7개국을 다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보다는 역량을 키워주고 싶고, 이런 식의 이제 학교에 대한 재설계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거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온라인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액티브하게 학생들을 참여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액티브하게 심지어 이제 저희가 교육학과나 교육공학과에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참여한 러닝 피라미드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다음 중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 액티브한 순서대로 고르시오, 이런 식의 시험을 낸다든지 하는, 액티브하지 않은 수업으로, 심지어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마저도 액티브하지 않은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그 교수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에듀텍을 활용하지 않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액티브하게 참여시키게 하는 게 좀 힘듭니다. 1대1 수업이 아닌 바에는 한 선생님이 50명, 30명씩 수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네르바가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듀텍을 많이 활용했었고, 그 화면을 제가 조금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미네르바가 학생들을 액티브하게 참여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네르바의 화면 모습인데, 이게 언뜻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줌과 비슷하죠. 줌이나 저는 이제 한양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한양대에서는 블랙보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 거기랑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블랙보드, 미국에서 제일 큰 LMS 회사에서 하는 블랙보드 화면을 보면 한 화면에 4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네르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모드를 쳐다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모드를 쳐다볼 때 더 액티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기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선생님만 쳐다보게 돼 있으면 이러면 액티브하게 한 힘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르바는 화면 구성을 이렇게 좀 했고요. 이제 화면에 제가 몇몇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 이런 장면을 보시면 학생이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가 이제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 있고, 또 그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원으로 보이는 이 폴 결과물은 학생들에게 지금 이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지구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니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서 고른 그 폴이 나온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거고, 학생들은 이 온라인 그 포럼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기근을 없애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미 지식 수업은 하고 온 상황이고요. 거꾸로 교육을 하고 온 상황이고, 본인들이 한 지식 수업을 바탕으로 나는 1번 방법이 좋아, 2번 방법이 좋아, 3번 방법이 좋아 라는 걸 고른 겁니다. 그러면 1번을 고른 학생, 3번을 고른 학생 중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서로 토론을 시키게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분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분간 토론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은 원래는 2번 의견을 지지했었는데 3번 의견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의견이 바뀌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바뀌면 다시는 그 교수님은 그 학생한테 너는 왜 두 학생의 토론을 듣고 의견을 바뀌었는지 네 생각을 말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후에 두 학생들에게 학급 학생들을 반씩 나눠서 두 조로, 이건 교수님 마음대로 세 조로 나누던 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 조별 활동을 시키게 됩니다. 10분간의 조별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근을 없애는, 농업을 발전시켜서 기근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1조는 이제 회의를 하고 2조는 농업이 아니라 IT를 활용해서 기근을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10분 동안 이제 서로 분임 토의를 시키게 되면 이 포럼 안에서, 이 에듀텍 툴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조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문서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님은 양쪽 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조별 활동을 끝내고 교수님이 모이라고 하시겠죠. 모이면 그러니까 조별로 너네들의 그 생각한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할 겁니다. 발표를 해보게 될 거고, 이 화면이 이제 또 이거 화면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거는 교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교수님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 색깔별로 오늘 학생들은 누가 액티브 했는지 액티브 하지 않았는지를 색깔로 구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교수님만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왜 가능하냐? 기존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센서도 붙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미네르바식의 에듀텍을 활용한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타이핑하는 거,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컴퓨터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은 조금 그날 액티브하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거나 다시 토론을 시키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서 이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제 액티브하지 않은 학생들을 끄집어내서 좀 더 이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은 어떤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학생을 딱 누르게 되면 이 학생이 오늘 발표한 거, 그 토론에 참여한 거, 그 글 쓴 거, 또 그 전에 이 수업을 위해서 냈던 숙제, 이 모든 것들만 교수님은 다 모아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이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 끝나면 평가를 하시게 되고, 여기에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게 자세히 잘 돼 있고, 교수님들이 이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채점하는지 훈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화학 수업이었다. 그러면 이제 화학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미네르바가 키우고 싶은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학 교수님은 화학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화학 교수님이 이 학생의 포시 스킬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를 한다는 거죠. 4년 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네르바 여러 단면 중에서 이제 수업만을 제가 보여준 건데,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에듀텍이 많이 활용한 현장이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1시간 반 동안의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에 액티브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네르바는 결국은 그 시험이 없는 학교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학교인 게, 이렇게 모든 순간을 다 모니터링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모으면 기말고사 때 이 학생이 A인지 B인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돼 있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희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시험으로서 이제 학생의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미네르바가 에듀텍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더 재밌는 얘기가 많겠지만, 또 전 세계를 다니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에듀텍 활용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M 인스티튜트에서 예체능 교육을 지금 저희는 조금 혁신을 하고 싶어서 만든 회사인데, 이제 저희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미국에는 온라인 고등학교를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주로 하려는 것은 한국의 교육을 해외에 수출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의 온라인 고등학교를 만들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가 온라인 고등학교로 했으니까 당연히 에듀텍이 많이 활용되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활용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미 체육 과목이라든지 몇몇 과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꿈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꿈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나 개인 맞춤형 수업이나 이 부분 두 가지 다 좀 비슷한 얘기, 지금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그 표현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뭐 이런 취지입니다. 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K-팝 체육 과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미국 고등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활용해서 체육 한 학점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취지거든요. 왜 모든 학생들은 똑같이 뭐 선생님이 축구로 하자고 그랬으면 축구로 체육을 해야 되고, 야구를 하자 그러면 야구로 체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종목에 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운동을 해도 충분히 건강해지고 팀워크도 할 수 있는데 종목을 고를 수가 없냐, 뭐 이런, 물론 이제 몇몇 과목들이나 종목들은 선생님이 결정하실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체육을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체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K-팝 체육이라는 과목을 미국 학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뭐 최종 그림은 이럴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에 나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그 수업을 따라가면서 춤을 추면, 저희 스마트폰에서는 학생들이 춤춘 거를 이렇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운동량, 뭐 유연성 변화,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수업 같은 경우에 15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은 한 학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150시간을 학생들이 춤을 추기만 해도 충분히 체력 향상이나 뭐 이렇게 유연성이나 여러 가지 체육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해서 체육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도, 왜 이거는 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왜 모든 학생이 바이엘 체르니로만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 거냐? 어떤 사람은 조용필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K-팝으로 배우고 싶고, 어떤 학생들은 클래식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왜 전부 같은 노래로만 전 국민이 피아노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음악 수업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는, 물론 K-팝으로 음악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면 그 노래가 자동으로 편곡이 돼서 인공지능으로 편곡이 돼서, 내가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시면 조용필 노래를 바이엘 순으로 인공지능이 편곡해주면 그거로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어댑티브하게 만드는 이런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저희가 만든 툴에 의해서 학생들의 결과물들이 수집돼서 선생님도 평가를 하시지만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늘려고 싶은 거는 소셜 러닝인데요. 소셜 러닝을 넣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각 학생별로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해주고 인공지능 자동으로 평가를 해주는 건 좋지만, 학생들끼리 지금 더구나 언택트 시대에 혼자서 집에서 이제 예체능 수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래서는, 원래 예체능 수업의 취지인 뭐 이렇게 사회성을 키워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이트가 다 완성이 되면, 학교 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일본에 있는 학생이랑 한국에 있는 학생이랑 미국에 있는 학생이 서로 협주를 할 수 있다든지, 서로 체육 같은 경우는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달리기를 못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한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셜 러닝을 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과목은 이미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그 에듀텍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컨텐츠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진도도 나갈 수 있고, 뭐 그리고 평가도 자동화되니까 이제 더 공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이런 레슨형 과목, 예체능 수업 레슨형 과목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너 이런 동작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 너는 화성학을 이해를 못하니까 화성학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예체능 선생님들이 예체능 수업을 할 때 이런 도제식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냥 그 기본 동작을 익히게 하거나 이런 평가를 하는 거에 드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면 예체능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학생들 데리고 미술관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만들어 보시거나 좀 더 창의적이고 더 재밌고 학생들의 그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선생님들이 조금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줄여드리는 대신에 선생님들한테 좀 더 뭔가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스킨십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그 꿈에 기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지금 미국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그 실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수업 온라인 학교에 이제 화면 구성 예인데요. 제가 몇몇 과목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말하자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예체능 하는 학생들은 역사 과목은 필수 과목인데, 이왕 너가 역사를 배울 거면 미국 음악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꿈에 기반해서 과목들을 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목표나 꿈에 이제 컨텐츠가 조금 부합이 돼 있으면, 저희가 수능 영어에 보면 그 지문에 과학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사회과도 나오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해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과학 지문을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영어가 싫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싫어서 이제 공부를 그만둔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목이 전부 이렇게 학생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 맞춤형으로 이렇게 컨텐츠도 맞춤하고 진도도 맞춤형으로 가고 평가도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에듀텍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춤추는 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파일럿. 네,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의 동작을 인식해서 평가하는 게 꽤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80~90% 정도까지 올라와서 선생님의 보조 도구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요. 그 지식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네르바 사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AR, VR 같은 에듀텍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예체능 수업을 조금 혁신할 수 있는 사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최진영 대표님 발표를 듣다 보니 평생교육 시대에 저도 다시 미네르바 대학이나 K-팝 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페이퍼나 연구물에 머무르는 미래학교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미래학교 체제와 모델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대망의 키리스 심포지엄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원영 교수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수립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키리스와 함께 오늘 심포지엄을 함께 주관하시는 국회교육위원회에서도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가칭 디지털 교육 촉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권원영 교수님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팀장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치셔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권 교수님께서 주도하고 참여하신 여러 디지털 관련 법안에는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로로 2019년에는 그간 전자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 공조 훈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권준영 교수님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오늘 뭐 훈장 받은 교수로 소개가 되어서 좀 민망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또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된 캐리스 심포지움 2020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상당히 역시 캐리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발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을 가능한 줄여서 짧게 발표를 해드리는 것이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많은 말씀을 줄이고 핵심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있는 데에서 우리는 옛날식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이미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나 옛날 제도에 발목이 잡혀서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초점으로 시작해서 그럼 어떤 법을 만들면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뭐 모든 나라가 다 인식하고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장비들이 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연결되다가 컴퓨터 한 대 또는 단말기 한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일은 사실은 밑단에서는 통신과 정보 기술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게 디지털 올리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다는 뜻은 모든 것이 데이터로 변환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왔는데 이전에도 사실 뭐 급성 호흡기 증후군, 뭐 사스 이런 거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감염병들이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모든 분야에 확산되는 이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이 안 죽고 인류가 유지되고 또 사회생활과 경제생활도 그대로 유지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온라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는 많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물론 미국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항상 이런 상황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로만 살아야 되는 세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처럼 원래는 가서 만나고 그 분위기도 느끼고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눈빛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최소한의 텍스트와 영상과 또 화면으로 우리가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면 큰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이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방향의 기본 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뭐 위드 코비드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아주 혁신적인 상태에서의 산업과 경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디지털 경제가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디지털 경제는
미국이 산업사회에서 공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산업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온 지난 50년 동안의 결과물로 앞으로 점점 더 디지털이 돈을 버는 고부가 가치가 나타나는 경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환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지고 우리가 더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경쟁의 상황에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근대화를 위해서 달려왔죠. 그래서 제조업에 맞도록 더 많은 산업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기계도 하고 중공업도 하고 석유화학도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많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고 대학을 설립하고 여러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런 인재에게 필요한 과목을 만들어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설계했던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세상의 새로운 인재상은 뭐냐? 그거 하는 사람들이 IST이라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제는 학생이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시민이 돼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식도 직접 생산하고 혁신적인 설계자가 되고 그리고 뭐 계산적 사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의적인 컴퓨터적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 창의적 소통자, 글로벌 협력자 같은 형태의 그림은 그냥 공장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인재상하고는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육제도를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충효 사상을 3강 5륜과 함께 외우면서 배운 선조들로부터 근대화에 대한 실패 그리고 또는 후진적인 근대화의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열등감과 열패감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잔재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근대 교육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식되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기 급급하니까 잘하는 사람 흉내내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현재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관료화도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뭐 교육 수요자나 교육 종사자들도 다들 뭐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우리는 공업화를 열심히 노력했고요. 인재상은 경영자나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입니다. 책임감과 협동성과 성실성이 필요했고 또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때 뭐 젊음의 패기와 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그런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IT 기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을 창조하는 전략가형이고 또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혁신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서구적 공교육 체제 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우리나라 그 형태의 그림이 좀씩 바뀌고 있다.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대별 요구 역량도 바뀌고 있어요. 60년대 농업부터 지금의 지식기반 정보사회까지 지금은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한 명의 천재보다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점이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전환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를 따라오는 데에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교육 성취도에서 상당한 수준이 있고요. 전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제도나 성취도를 꼭 집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가면 1등 하고요. 상당히 많은 형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딛고 한 사람만 행복해지는 형태의 그림을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역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공급자 위주의 교육, 똑같이 배우고 베껴서 잘 쓰는 사람,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능력주의로 하면서 나타나는 자살률 1위, 청소년 공부 시간 가장 많고 수면 시간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거. 자,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하고 배출되는 인력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학교, 특히 이제 산업사회로 산업계로 내보내는 대학에서 욕을 매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대학이 혼자 책임질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현상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교육 우리가 많이 한다고 노력했는데 캐리스가 처음엔 칭찬받다가 갈수록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구 조건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때는 뭐 이거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질문에 댓글로 보여주시는 것이 왜 우리는 뭐 줌 같은 환경 또는 우리가 우리끼리 만들 수 있어 쓸 수 있는 게 없나요? 우리 교사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교사가 왜 혼자 다 만들어 갖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왜 팀으로 만드는 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다만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대응하는 형태로 증상적, 대증적 체계를 해온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쭉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학 문제 빨리 푸는 사람이 아니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혁신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혁신가가 아니면 사실은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소통과 공감하는 리더십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이용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디지털 이용 능력도 남보다 앞서 나가는 형태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괴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태도, 공동체적 가치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는 영어 수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하려면 국어 교육도 잘 가르치고 한국학도 가르치고 법학도 가르치고 사회생활도 가르치는 철학과 윤리도 가르치는 그런 것도 영어 수학보다 훨씬 어렵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사람 됨됨이에 관한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자, 기존 교육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료 중심, 산업사회 중심, 이 급속한 경제 성장, 경쟁 이런 체제, 상명하달식, 군대식 이런 조직, 이것은 산업사회형, 옛날 제조업 형태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제조업 추격을 이기고 인류에 헌신하는 리더를 키우는 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만 책임지거나 선생님만 책임지는 구조는 안 됩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지만 제일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교육 학원 선생님이 된다면 우리 공교육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기업도 또 정치도 또 지역 공동체도 가정도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집단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은 꼭 왜 새로운 사람한테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있는데 평생 교육은 왜 내팽개쳐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내팽개쳤다는 말씀은 제가 좀 지나쳤고요.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보조적인 형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동일하게 하나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뭐 아주 거대한 걸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이런 형태의 얘기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교육에서 헌신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교육청 중심으로 그런 분들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혁신적인 선생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을 돕기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있는 기업들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지식은 한 군데서 나오겠지만 전달하는 방식은 얼마나 많이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서로 배울 수 있는 형태가 나야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 이거는 한쪽에서 책임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다층적인 형태에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또 여러 기관들이 협치를 해서 해야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혁신적 법률이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안에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그런 법률안을 지금 빨리 발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법률안이 다 나와 있어요. 미래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재상에 대한 것을 정하고 이 인재상에 관한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류체계나 또 교육 모델을 성립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고 바꿀 수 있고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형태로 수용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 혁신이 관련 산업으로도 연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에듀테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염병 상황이 된다든지 전시가 된다든지 천재지변의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보편적인 통상적인 교육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빨리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이 피벗 전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돈만 쓰는 형태의 교육 지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 제도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소확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교육 체계의 기존의 교육 제도, 지금 기존의 교육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 제도가 있죠. 형태의 다시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하나 두어서 실제로 이 혁신적 교육 시스템과 기존의 교육 제도가 상호 소통하면서 미래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패스 파인딩을 해나가는 형태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육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과 법제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시준 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시준 본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장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8분의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8분의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이어서 이러한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줄 3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3분의 토론자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님, 대구 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안병규 선생님, 그리고 네이버의 김효 책임님 3분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오늘 발표자분과 더불어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상호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접수됐는데 다는 오늘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원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시고요.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거쳐 현재 교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현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의 연사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고요. 토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에게 너무나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특히 우리 임철희 교수님 4차위 에듀테크 TF 결과 그리고 최진영 대표님의 미네르바 스쿨과 SMI 이 사례
그리고 권한영 교수님의 이제 그 미래 인재상과 그 법 관련된 그런 얘기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실 저희가 그 키워드들 간에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이 부분은 과연 목적이 될 것인가, 수단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인가? 교육과 어떤 교육 혁신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민간 참여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거는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랬을 때 그 민간 참여라는 부분은 목적인가 수단인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에듀테크 산업이 공교육과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인지 그랬을 때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교육 혁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민간의 어떤 에듀테크 산업뿐만이 아니고 제3의 어떤 다른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참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유연함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미래 역량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는데 미래 역량과 또 지금 역량 기반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교사학습 플랫폼도 제시를 해주시고 있고 또 미네르바 어떤 사례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또한 어떤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이냐. 미래 역량을 위해서 역량 기반 맞춤형 수업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좀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학습의 유형보다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어떤 그 수업의 행태와 또 우리가 담지 못하는 교육의 혁신의 부분들을 함께 잘 조화돼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 분의 또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초점은 저는 학습자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 학습자에 대해서 미래 역량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그 미래 교육과 이런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학습자를 준비시켰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런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어떤 수행들, 그 다양한 속에서 학습자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사학습의 행위들은 되게 문화적이라서 이것에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에 따라서 이 교육이 얼마나 의미 있게 그들에게 다가설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지금 그 권 교수님께서 디지털 역량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준비시킨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교사학습 플랫폼, 민간 에듀테크 참여, 그리고 이제 뭐 SMI 같은 그런 꿈의 학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데 우리가 이제 학습자들이 저는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주체의식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리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학습의 역량이나 강점, 약점, 관심사를 실험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용 테스트베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짝 지어준, 그러니까 이게 짝 이렇게 잘 세팅한 그 안에서 자신의 맞춤형 학습 경로를 따라가는 것조차가 저는 되게 수동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자율성과 이런 것을 스스로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여유, 어떤 그런 수행을 지원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교수님께서는 학습자 관점에서 그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원격 수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민간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공교육 현장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안병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선생님께서는 계명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복현중학교 교장, 대구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평가부장, 대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안병규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패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교장 안병규입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에듀테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교 학점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개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교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한 원격 포럼 및 세미나 그리고 가상 전시관을 활용한 온라인 박람회 등을 통하여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교수 학습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교원들이 느끼는 부담감 또한 매우 큽니다. 앞으로 온라인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첨단 기술이 교육에 도입되는 만큼 향후 미래 교육의 책임질 교원들이 에듀테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임철희 위원장님의 공교육에서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은 현재처럼 각 교육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중앙 및 권역별 에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협업하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직에 민간의 빠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기업과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학의 연구전담 교수처럼 우리 교사에게도 연구전담 교사제를 도입해서 교원들이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하여 첨단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면 학교와 교원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식 관련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주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교원들은 멘토링,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인간적인 연결에 중점을 둔 교육에 더 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로는 에듀테크를 활성화하면 아마 심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특히 가정 배경이 어려운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이 미흡한 학생 등에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용을 정강형식과 가상형식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상적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모든 학생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개별화 맞춤형 수업으로 중심축을 옮겨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환경에서의 학생 평가 방법, 기록 등 교육 행정 관련에 대해서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병규 교장 선생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안병규 선생님께서는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서 교원이나 학생들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연구 전담 교사제 도입 그다음에 기술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습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패널 토론으로 네이버의 책임 리더를 맡고 계신 김효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리더님께서는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을 공부하셨고 한국통신기술연구원,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서 현재 네이버 책임 리더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효 리더님의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웨일팀을 맡고 있는 김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늘 심포지움을 처음부터 다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막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 공이나 민간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되게 쉽게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더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가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 대부분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OS가 깔려 있는데요. 그게 깔려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쉽게 앱을 다운받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누군가가 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되게 먼 길이 있었고요. 거의 전달하기 힘들었고 사용자도 어떤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해서 쓰려고 하면 뭐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힘들었죠. 뭐 쓰려면 다시 새로운 회원 체계를 써야 되고 되게 허들이 많은데 지금은 좋은 앱 있다 그러면 받아서 써보고 안 좋으면 지우고 좋으면 쓰고가 가능하잖아요. 교육에 대한 생태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되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진짜 좋은 LMS를 쓴다고 해도 뭐 다른 학교에서 그걸 한번 도입해 보거나 시험해 보고 싶으면 되게 과정이 어렵죠. 뭐 불러서 컨설팅을 받던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건 더 힘들다고 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쓰기도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혁신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그것들을 우리도 적용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우리 교육 현장에도 쓰고 싶다 했을 때 그거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이나 플랫폼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하드웨어 차원까지도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합돼서 플랫폼을 형성해 주고요. 그 안에서 심지어는 뭐 저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자가 그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들도 자기한테 맞는 뭐 AI가 좋은 학습을 추천해주고 학습 경로를 잡아줘도 되지만 역시 그 AI가 추천해주는 거를 취사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가능한 되게 종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속 가능한 플랫폼은 결국은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합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투자가 결국 에코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김효루 의장님께서는 그 생태계, 그 에코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좋은 기술과 그 교육이 결합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단순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그 실제로 현장의 그 적용 문제까지 좀 그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발표자분들하고 지금 패널분들이 다 계신데요.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발제자분들하고 패널분들께서 서로 추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은 좀 한두 개 정도 받아보고 이후에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이 사전에 접수됐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참석자들의 의견과 궁금하신 점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말씀 주시되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그 살펴보고 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그 지금 혹시 없으시면은 그 바로 그 온라인 방청자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들이 좀 굉장히 폭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그 참석자들께서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전 그 입수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이 질문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TF를 맡고 계신 임철일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네, 아주 토론, 그다음에 발표 토론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이 이제 제 발표와 관련된 것이어서 간단히 대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학교에 가면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은 아주 잘 비교적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에듀테크 활용 수업, 그걸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1인 1 디바이스라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뭐 스마트 교실에 가거나 특별한 교실에 가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에서 디지털 기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하는 그 지표에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 우리가 낮게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노트북을 두르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는 모든 학생들이 1인 1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대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엊그제 들은 바로는 대구시는 내년도에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 디바이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제가 생각하는 1번 관건은 모든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집과 학교에서 장비를 들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와이파이가 잘 작동이 되면서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계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2020년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디바이스 문제가 확 또 눈에 띄었는데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전 관련 기관들이 노력해서 모든 학생들이 언제든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넘버원 저는 관건이라 생각하고, 그 안이 우리 전체 그 활성화 안 중에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저희 캐리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권헌영 교수님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된 원격 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법제도의 시행이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되는데, 속도감 있는 법 제도의 변화 또는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법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몫이 아니에요. 법은 국민들이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독점해오다시피 한 게 큰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 때 왜 미리 물어보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법 이렇게 만들 테니까 앞으로 공부 이렇게 해 하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아이가 무슨 공부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일방통행만 계속되면 이건 미래 인재상이, 우리도 인재가 안 됐는데 뭔 애들한테 인재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하려면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들께서 국민들과 더 소통하는 것, 그리고 더 소통을 어떻게 막연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던 분들만 만나지 말고 많은 분들을 또 자주 모아서 하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국가교육혁신회의도 만들고 대통령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지금 임 교수님 위원장님 하시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한자 한자 법률 용어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막 속도감 있게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매우 적시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몫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 교육에다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교육, 정보 교육, 우리가 하는 에듀테크 이분들이 전부 교육은 누군가가 하고 나는 테크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교육을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디지털 교육을 혁신하는 거 안 된다. 우리 박 회장 원장님 오셔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고 계속 건의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사회로 이미 혁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에 관하여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닭과 달걀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에듀테크하고 디지털 교육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면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세게 드리는데 면피하면 안 되고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우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혁신을 교육하자라는 형태로 디지털 교육 혁신이 아니고 교육을 혁신하면 우리가 우리를 혁신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디지털 혁신을 교육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듀테크가 보조적 수단이 아니고 에듀테크가 본질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뜻으로 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일단 그 모든 법안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혁신 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에듀테크가 어떻게 기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세우기에 앞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 답변해 주실 발표자분 계실까요, 혹시? 예. 최진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준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디지털이 먼저인지 교육이 먼저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에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답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됐던 게 지금까지 와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좀 세뇌돼 가지고 학생 중심의 교육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면 기존 교육을 잊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을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는 지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식 교육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지식이 변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역량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행복일 수도 있는데 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를 놓고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에듀텍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500명이 필요할지 1000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라는 한계는 혹시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국사를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제일 좋기는 명랑해전에 애들이 참여해보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은 시공간에 상관없이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건데 AR, VR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설계를 할 때 한계를 두지 않고 일단 설계를 해보고 나서 혹시 현재 에듀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탑다운 내려가시면 조금 해결할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3가지 기준을
학생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 그리고 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그리고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계를 해보신 다음에 그중에 구현 가능한 것들을 뭐 네이버의 김효 리더님이랑 상의를 하던 에듀텍 회사들이랑 상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학생을 중심에 두고 좀 그 에듀테크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계를 두지 않는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정말 안타깝지만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그 제가 그 온라인 플로어에서 그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공통된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김현진 교수님한테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가장 좀 질문이 많이 나온 게 그 원격 수업 과정에서 이제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수업에 몰입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그 소위 말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좀 높여서 원격 수업에 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좀 그 교수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맥락 속에서는요,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참여도를 교실 수업과 혹시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격 교육을 전통적으로 이제 연구했던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원격 교육에서의 의사소통과 그런 어떤 학습자, 바람직한 학습자의 모습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다르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원격 교육에서 참여를 안 보이는 학습자에 대한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자를 살펴봐서 이 학습자가 학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살펴봤더니 매우 성실한 학습자였습니다. 학습자마다 자기의 학습 방법이 있고 되게 이제 자주 발언을 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생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습자의 다양성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토론 수업인데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원격 수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도기 속에서의 이 파워가 대단히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기법으로 학습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참여는 학습자가 스스로 네 공부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자율적으로 해야 돼라는 자율이 되게 큰 덕목이었어요. 원격 교육에서. 나머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반찬을 차려주고 밥을 줘도 아이들의 그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을 자꾸 키워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연구 속에서는 그냥 학습자가 타고나서 자율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학습 주도 능력이 있지만 이제 이 교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됐던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푸시 테크놀로지로 뭔가 이렇게 시간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도 주고 또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개인화시키는 전략이거든요. 이 수업은 너한테 되게 의미 있고 누구야? 너 수업에 참여하면 좋지 하고 이름도 불러주는 그런 되게 이제 멀티미디어나 이러닝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10가지 전략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또 정답처럼 다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전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현장에 친화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학자나 이제 또 이 선생님 중에서 또 이제 그 연구자로서 선생님들이 꽤 있거든요. 아까 우리 안병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거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실 그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사실 지금 뭐 학습 격차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연계돼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종합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굉장히 좋은 질문도 많은데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줄 수 없느냐라는 글이 있었는데 저희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녹화된 유튜브 창에 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세션을 마치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개보경 부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장시중 본부장님, 토론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정리하면서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육도 기다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토론이었는데요.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아직 5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고 또 실시간 인증 이벤트에도 현재 100분이 넘게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들, 또 고견을 나눠주신 토론자분들, 온라인으로 활발히 참여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혹은 중계 화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0 캐리스 심포지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더 나은 캐리스 심포지엄을 위해서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포지엄 영상은 캐리스 공식 유튜브 채널과 KOCW에서 편집된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연사들의 양해를 좀 구해서 캐리스 영상 공유 채널을 통해서 별도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행사의 피날레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박혜자 원장님을 모셔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는지요? 오늘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논의해온 원격 수업이 저희가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맡게 된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 속에서 정말 지금도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이 원격 수업을 맡고 있는 서비스 본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날의 수업을 9시에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9시 마감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왜? 내가 직장맘이라서 퇴근해서 아이들 가르치려면 9시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12시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저장하면 우리 서비스 본부의 직원들은 아침 새벽 6시 반에 업무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8시부터 또 새로운 원격 수업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본부에서 정말 어찌 보면 눈물 나는 사투의 과정을 지금도 벌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정말 고백하면서 원장으로서 우리 서비스 본부 실무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격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저희가 연구 결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습 격차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실제로는 자기 주도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격 수업 시작 전과 중간 그리고 끝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도성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단 없는 교육, 디지털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넥스트 노멀을 얘기하면서 아쉬운 점은 우리 학생들의 생각, 우리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하면서 교육에서 뭘 배웠을까, 뭘 느꼈을까, 또 학생들의 선택권이 정말 중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때 어떤 점을 더 학생들에게 허용해야 될까? 이런 기준들을 더 저는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엔 이제 저희가 다 못했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제 그 기회가 닿는다면 저는 요즘 캐리스에 와서 느끼는 것이 매크로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 캐리스가 해내야 되는 일은 그때그때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이 차질 없이 정말 그 구축이 되고 그것이 당장에 내일 선생님들께 실시간 동영상으로 정말 제공할 수 있을까? 또 학생들이 흥미있게 이 컨텐츠를 봐줄까? 또 오늘 제가 배운 거는 아까 폴김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질문법.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학습 분석 플랫폼을 그 개발할 때 정말 평가에다가 질문을 통해서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런 저는 어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그 질문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요즘 캐리스의 저희의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캐리스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그 뭐랄까 노력, 고생, 사태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그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세미나가 저희가 10개월간 했던 원격 수업에 대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격 수업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도 무언가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기 상황에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함께 이루어낸 변화의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교육위원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단 없는 교육, 디지털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교육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2020 캐리스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